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우리 국적의 HMM 화물선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불길은 잡혔지만 중동 정세는 다시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매너 연구소 교수,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계속 전해드리기는 했는데 호르무즈 해협,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서 우리 선박 한 척이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지금 현재 피격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죠. 지금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 꼭 집어서 얘기하기로는 한국 배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는지 참 아직까지 불분명합니다만은 만약에 그냥 지금까지 이란 일을 좀 추측을 해본다면 이란이 지금 미국에 반발해서 주변 국가들, 즉 UAE 쪽에다가 공격을 시작했거든요. 네. 아마도 그 공격하는 과정 속에서 맞은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배가 서 있지 않고 운항 중이었다면 우리 배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정부가 조사를 해야겠죠. 네. 근데 만약에 정말 이란이 이거를 고의적으로 우리 배를 겨냥했다면 이건 이란으로서는 상당히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러 압박에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최대한 지금 전쟁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로서도 자꾸만 그 선택지가 좁아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란이 만약에 그랬다면 이란으로서는 좋지 않은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부는 굉장히 신중한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전해드린 속보에서도 정확한 사고 원인은 예인 후에 피해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악이 가능할 것 같다면서 아직 피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그렇죠. 있네요. 굉장히 네.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사실 정부 대응이 굉장히 침착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저 관계자라도 한마디라도 뭐 이란을 비난하거나 그러면 이걸 지금 우리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위기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네. 우리 시각으로는 어제 늦은 오후에 전해진 소식이었고 이 영향으로 세계 유가나 증시도 좀 요동을 쳤습니다. 증시도 약간 하락했고 유가는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동 전쟁이 격화되는가, 또 장기화되는가, 전쟁 공포감이 고조될 때마다 통상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그것이 국채 금리 상승을 만들고 상대적으로 주식 시장에서는 외면하게 만들죠. 위험 자산 회피 현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그대로 반영되어서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이미 5.8%나 치솟았고 또 WTI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4%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한 상승이고요. 오늘 뭐 다행히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증시가 개장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 증시도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증시나 뭐 유가뿐만 아니라 또 핵심 뭐 원자재, 원물, 예를 들면 뭐 비료나 곡물 같은 것들도 네.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계속해서 타격을 받는데 이번 공격으로 좀 비료나 곡물 역시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소비하는 여러 공산품의 경우 가격을 바꾸진 않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메뉴판을 보시면 메뉴판 가격이 어제 오늘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나 실시간으로 국제유가, 곡물, 뭐 밀, 콩, 옥수수, 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가 지수만큼이나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이 가격 지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나 그 밖에 원자재 가격 마찬가지죠. 뭐 구리, 철, 비철금속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산품 가격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달라지지 않지만 이런 원자재 가격들은 어제 오늘 실시간으로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중동 전쟁의 경과에 따라서 긴장감이 고조되면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LNG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비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LNG로부터 추출하는 추출물을 가지고 만드니까 각종 비료 가격도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소위 여러분들의 기대 인플레를 자극하는 거죠. 기대 인플레를 자극하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치솟는 현상으로 야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정부가 굉장히 침착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해 주시기는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이란이 공격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동참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후 조사 과정에서 이란의 공격이라는 게 확인된다면 우리 정부 판단도 굉장히 복잡해지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말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미국의 계획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우리가 군사를 움직이려면 딱 한 가지 조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를 했을 때 유엔 결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좋습니다. 지금 아마 그 미국을 비롯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중심이 돼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내놓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만약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유엔 헌장 7조에 따라서 자위권 발동이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결의안이 통과가 돼서 심각화된다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거는 이거는 패착이에요. 예, 아무리 우리가 친미국가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외교라는 게 있고 미국과 이란 관계와 한국과 이란 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같이 가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우리 여론이 휘둘릴까 봐 걱정입니다. 정부가 힘들더라도 참고 있는 거를 국민들이 같이 감내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할 거면 진짜 같이 들어가서 해야죠. 그러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꼭 집어가지고 한국 왜 그러냐 이런 거에 대해서 움직이면은 우리는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이 정책적 비전도 없이 외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외교는 이번 정부에서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가 우리 이재명 정부가 침착하게 지금 잘하고 있는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가서 미국의 압력에서도 좀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피해가 없던 상황과 지금처럼 우리 선박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염두에 둬야 될 게요. 네. 아랍 국가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런 사우디아라비아, UAE.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많이 받아도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있죠. 전략적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한 대 맞았다고 같이 때리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고요. 큰 그림에서 움직여야지 지금 한 대 맞은 거 가지고 일희일비를 하면 사실은 그건 초등학생이나 하는 일이죠. 하나의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요구를 외면해온 유럽 국가들,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주독 미군을 감축하기도 했고요. 또 나토 회원국인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 대해서도 압박 메시지를 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미국 측의 요구에 합류를 안 하면 우리 측에 청구서를 내밀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잘 뜯어보면 한국 선박을 이란이 가격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동맹국을 압박하는 그 카드로서 이런 메시지를 먼저 썼다는 것은 독일에 대해서 대응했었던 것처럼 지정학적으로 풀이를 해봤을 때 한국이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의 요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한국이 만약에 동참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카드가 있다. 지금 작년부터 계속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관세 전쟁과 지금은 진짜 전쟁. 근데 관세라는 또 다른 카드를 끌어낼 수 있고요. 품목별 관세도 가장 대표적이겠죠. 두 번째 카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 혹은 주한미군 주둔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되 국방비 부담, 주한미군 이 국방비를 더 많이 부담하라. 그리고 국방비를 더 증액하라. 이런 종류의 요구를 또 할 수 있겠죠. 재협상 같은 그렇죠. 그런 종류의 요구를 하면서 만약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이런 카드들이 남아 있다라는 분명히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동 가능한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방금 박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된다. 지금 감정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정말 이란군의 어떤 가격으로 우리 한국 선박이 피해를 입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외교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이 사안을 처리하고 대응해 나가야 되지 감정적으로 우리 한국 선박을 가격했네 우리도 대응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더 추가적인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긴장감이 다시 높아진 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개시한 이후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란 혁명 수비대도 통제 범위를 대폭 확대를 했어요. 기존 통제 구역보다 넓은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까지 포함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압박인 거죠. 절대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푸자이라 항구는 호르무즈 해협 밖에 있는 건데도 거기까지 포함하겠다는 것은 미국 너희들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걸 쉽게 말해 금을 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내기 하겠다는 거고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미국이 풀기 전에는 또 이란도 같이 풀기 전에는 이거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란을 압살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기간이 짧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현재 봉쇄 기간이 지금 21일째거든요. 그런데 육상에서 이란이 그 석유를 채울 수 있는 기간, 저장고가 남은 게 13일 정도 남았답니다. 그리고 유조선에다가 저장 가능할 수 있는 기간이 30에서 45일이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20일까지 포함한 총 64일에서 79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란이 석유를 완전히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란이 석유를 못 채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일 생각을 하고 한 것 같은데 네. 13일보다 더 많이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지금으로부터 약 40일 정도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0일 정도로 더 간다면 이건 경제 사정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봉쇄를 서로가 좀 풀어야 되는데 안 풀고 있는 게 최악입니다. 네. 봉쇄는 풀지 않고 있는데 푸자이라 항구까지 통제구역에 포함을 했고 그리고 푸자이라에 있는 석유 단지까지 이번에 이란이 공격을 했잖아요. 아랍에미리트도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아랍에미리트는 항상 다른 아랍 국가와는 달리 가장 적극적으로 이란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다른 아랍 국가들이 전혀 얘기를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사실 아랍에미리트가 굉장히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페크에서 빠져나온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봅니다. 근데 이 푸자이라 항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푸자이라 항구에서 석유를 가져오거든요. 예, 우리가 보통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오는 석유가 중동 석유의 99%라면 1% 정도가 그렇게 오는데 이 후자이라 항구까지 공격을 한다는 얘기는 후자이라 항구에서도 이제는 그 석유를 제대로 수출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네. 이란이 이렇게 하는 건 간단합니다. 미국 너희들이 우리를 압살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압살을 할게. 압살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란이 노리는 거는 미국은 이란 석유 수출을 막아서 이란의 경제를 죽이려고 그런다면 이란은 반대로 세계를 상대로 세계 경제를 죽이겠다. 네. 이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더 크죠. 이게 파장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이게 그래서 걱정인 겁니다. 네, 압박 강도를 더 높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호르무즈 정상화 시점은 더 늦어지는 걸로 봐야 될까요? 현재로선 정상화 시점이 더 늦어지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가 장기화되고 전쟁이 장기화되는 결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가장 걱정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과 또 한국 선박들 26척의 호르무즈 해협에 머물고 있는 선박들 그 선박에 또 머물고 있는 승선원들 약 180명 정도 되는데 두 가지 측면을 좀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군대를 이제 해군으로 제대를 해서 배를 탔고 배를 타면 한 달간 영해권에 나갔다가 견시를 하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정말 한 달간 영해권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전시 상황이 아니고요. 네. 그냥 한 달간 그 배 안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멀미나 이런 문제는 차치하고요. 정신적, 육체적 피로 이런 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육상에 입항하는 순간 소위 그 계급순으로 내립니다. 그만큼 그 육상을 밟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인지 모를 만큼 정말 이 지금 2달 이상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데 더군다나 이것은 전시 상황이고 옆에 배가 불이 타고 옆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그런 환경하에서 2달여 동안 180여 명의 우리 한국 승선원이 지금 머물고 있다. 가정의 달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굉장한 정신적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육체적 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의견을 애로를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HMM 지금 사태가 일어났지만 STX나 그밖에 국적 선박들이 있습니다. 근데 해운사들이 이 배를 스스로 갖고 있는 배가 아니라 소위 렌트카처럼 배를 빌리는 방식이에요. 용선입니다. 용선. 용선료를 내야 돼요. 네. 그 용선료가 하루에 3억 정도 나옵니다. 많게는. 그러니까 용선료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쟁 긴장감이 고조될 때는 당연히 보험에 가입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해상 보험료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으로도 지금 60일 이상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이 해운업체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해운업체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좀 겪고 있기 때문에 뭐 정부 외교 당국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또 이후에 오늘 종전이 선언된다 하더라도
오늘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메이크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정책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방 안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지만 정말 그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계신 승선원들은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들은 굉장한 그 고충을 지금 겪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여러분께 좀 대신해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렸듯이 나무 선원 24명이 피해가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정말 다행이지만 승선원들의 정신적 피로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푸자이라항구 공격 얘기도 했었고 지금 상태가 보면 당장 종전이 금방 된다 이렇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도 경제적 여파를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플랜을 짜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 전쟁이 발생한 당일 YTN 뉴스에서도 그랬지만 전쟁이 단기전으로만 끝난다. 만약에 4월까지로만 단기전으로 끝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금융시장만 대혼란을 가져다 주고 다시 제자리로 가져다 놓은 다음에 실물 경제적으로는 큰 충격을 안 줄 수 있다. 그런데 5월을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의 장기화를 가정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러우 전쟁이 지금 4년 3개월째 지속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중동 전쟁이 이런 식으로 평행선을 달리는 장기전으로 간다. 그러면 전쟁이 오늘 끝난다 하더라도 원유 공급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예전과 같은 중동 전쟁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워요. 가장 극명한 사례 하나만 들어드린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한다. 또 에너지 생산 시설을 건설한다 하면 발주가 나오고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수주 작업을 하고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이 과정만 6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완공됩니다. 이 기간이 3년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도요. 그러면 완공되면 바로 원유를 팔 수 있느냐? 6개월 정도 시범 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선이 아무리 빨라도 지금 4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복구 작업이 앞에 있어요. 철거 작업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5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중동 전쟁 이전 수준으로 원유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기에는 5년여 시간이 걸리니까 국제 유가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당연히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나 또 이런 것들이 발동하면 국제 유가는 선물 시장에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러나 중동 전쟁 이전 상황 65달러 이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이 소위 우리 경제를 굉장히 가혹하게 짓누르는 역할, 물가와 또 그것이 경기를 또 압박하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적인 경기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그런 경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악영향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 정책들도 동시에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전황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어요. 이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자극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이 공격하는 게 맞다면 네. 이란으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란의 경제를 압살하려고 미국이 봉쇄 작전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른 배들이 나오게 하는 작전을 하는 거는 이란에게는 굉장히 압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상쇄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주변 국가들의 그 석유 시설 같은 걸 공격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속적으로 상승 작용을 하는 거예요. 상승 작용을 해서 이란은 우리는 어차피 버틸 거다. 네. 버티고 힘든 건 아는데 미국 너희들도 힘들 거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 거니까. 지금 이란은 노리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지금 부인하긴 했지만 만약에 이란이 공격한 게 맞다면 그 작전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작전은 없습니다. 세계 경제에 좀 파장을 주기 위한 이란의 남지 않은 작전 이렇게 네, 해석을 그렇죠. 하면 될까요? 이란은 전쟁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똑같은 작전입니다. 어차피 미국과 소위 말해서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1대1로 싸워도 이기지 못하는데 이스라엘까지 끼어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이란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는 버티는 거거든요. 버틸 때 두 가지입니다. 미군 피해를 최대한 주고 세계 유가를 최대한 끌어올리면 미국이 알아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게 사실은 미국이 전쟁 시작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을 지지했던 27%의 지지자들도 딱 두 마디 했습니다. 만약에 미군이 죽거나 유가가 오르면 난 지지를 철회하겠다. 이란입니다. 바로 그게 이란의 작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군이 미국 국적 산성 2척의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이렇게 밝혔고 조금 전에 덴마크 선박도 미군 호위 아래 통과했다 이런 정보를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미국에서는 나오는데 네. 항상 지금 미국은 했다고 그러고 이란은 안 했다고 그러고 예, 아니라고 그러고 네. 계속 이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겠는데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그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과연 그게 가능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 만약 했다면은 미군의 작전이라기보다는 이란이 그냥 눈 감아 준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란이 여기서 쓸 수 있는 그 수단이 많거든요. 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 그리고 드론을 쓸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구람을 공격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에 자칫 그냥 살짝 놔준 건지 요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했다면 네. 사실 좋은 거죠. 일단 뚫렸으니까. 뚫리면 계속 뚫릴 수 있다는 건데 아니라면은 이게 좀 복잡하죠. 네. 참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계속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미국의 노력 그리고 만약에 종전이 되면 유가가 금방 안정될 거라고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종전되면 물론 유가가 낮아지겠지만 얼만큼 뭐 전쟁 이전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이 점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국제 유가 지수는 선물 시장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 가격은 마치 주가처럼, 마치 코인 가격처럼 지금 전쟁의 경과가 고조되네, 아니네,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고조되네, 이럴 때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있다 여부가 아니라 앞으로 원유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있을 것 같아. 오늘의 이런 사태가 그럴 때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것이죠. 근데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그 표현은 일종의 구두 개입적 성격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인플레를 용인할 수밖에 없고요. 인플레가 용인되면 중간 선거는 반드시 필패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뭐 중간 선거라든가 혹은 대통령 선거라든가 그 임기가 연장된 적이 없습니다. 미국 역사상.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실질 소득을 감속해 하고 그러면 금리를 인상케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인플레이션, 고금리 이런 상황을 당연히 긍정적으로 표심으로 표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싫은 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이런 일들이 곧 마무리될 거야. 국제 유가는 뭐 중동 전쟁 발생하기 전 단계로 떨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종의 구두 개입적 성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들은 물론 미국이 가동할 수 있는 비축유라든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으로서 생산량을 늘린다든가 또 UAE라든가 그 밖에 주변 다른 산유국들을 활용해서 지금 감산된 원유 공급 부족 사태 이상으로 증산하는 일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유 공급 전반적인 차질을 생각해 보면 뭐 이것은 구두 개입적 성격이 강하고 중동 전쟁 이전 수준으로 국제 유가가 심각하게 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종전 이후 유가 상황 전망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상황에서 휴전이라던가 이런 종전 협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사실 걱정이 되는 게 네. 지금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2월 28일 전쟁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유가가 57%나 올랐는데 우리 유가에는 지금 57%는 안 되거든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1,600원이었을 때 57%면 얼마냐면 2,500원까지 돼야 되거든요. 상황이. 근데 지금 거기까지는 안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지옥문이 더 열릴 상황이다. 근데 종전이 안 되면은 더 연장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요즘 같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끝나지 않고 이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좀 다르겠지만요. 처음에 전쟁 시작할 때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9월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말 같은 소리를 했는데 요즘은 자꾸만 이게 현실화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걱정이 들어요. 근데 종전이 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양측이 협상 안에 일단 앉아야 돼요. 근데 협상 테이블을 안 앉겠다는 거거든요. 미국도 전화만 하라고 그러고 이란도 뭐냐면은 종전 약속이 그러니까 혁봉세를 풀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될 가능성이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서는. 양쪽이 접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내심 그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니네들 좀만 있으면 석유 저장고 꽉 차지. 그럼 니네 나올 걸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란은 우리는 그래도 안 나가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양쪽에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좀 슬픈 거는 파키스탄도 좀 지친 것 같아요. 예, 파키스탄도 지쳐가지고 잔치상 많이 차렸다가 지금 김이 빠진 상태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가 나야 되는데 돌파구를 해줄 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고민이고 결국에는 미국도 안 되니까 주변 국가들도 할 수 있는 게 유엔으로 가고 있거든요. 어쩌면 유엔에서 조금이라도 그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유엔도 그렇게 크게 힘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끝내긴 끝내야 되는데 끝낼 방법을 못 찾고 있고 미국은 계속 압살하겠다고 있고 그래서 이게 걱정입니다. 종전 눈이 안 보여요. 갑자기 물론 갑자기 이란에서 좀 큰 폭의 양보를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란이 양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참 이렇게 양측의 양보는 요원하고 중재자 파키스탄은 지친 상황에서 이달 중순 약 열흘 뒤쯤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네. 베선트 재무장관이 중국의 역할을 콕 집어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어떤 의제들이 오를지 또 이번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 전이라도 14일이 아니라 13일 날이라도 미중 정상회담은 언제든지 결렬될 수 있다. 전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적대국 진영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동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언제라도 결렬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어쨌든 성공적으로 개최가 된다면 그때 야기되는 당연히 의제는 관세일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관세를 떨어뜨려라라는 요구가 있고 대미 수출을 다시 원복시키고 싶다. 근데 재밌게도 미국 측의 요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이제 관세를 떨어뜨리고 중국산 생필품을 대거 들여와서 작년 대비 물가 상승률을 크게 떨어뜨리는 이게 중간선거 전략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는 기본적으로 할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전쟁 중이고 사실 미국의 역봉쇄 조치가 없었던 기간까지는 중국이 가장 웃고 있었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이란산 원유를 대거 값싸게 들여올 수 있었으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통과해 왔으니까. 근데 이 역봉쇄 조치로 이란 원유 생산 전체 수출량의 90%가 중국으로 향하는데 중국이 그 값싼 이란산 원유를 이제 사오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국가인데 석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기분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의제로서 이 호르무즈의 봉쇄 조치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의견을 나눌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키워드는 중국이 과연 중재국으로서 자리할 것인가. 근데 중재국으로서 작용을 한다면 그것도 중국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뭔가 거둘 수 있는 효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위안화를 국제화하고자 하는 것.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이미지가 적대국이라기보다는 중재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계속 세계에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미-이란 전쟁 속에서 중국이 중재국적 지위를 가져간다. 이란, 너 이 정도는 좀 물러서 미국도 이 정도는 물러서 주면 어떻겠어? 하는 종류의 제안을 던지는 중재국적 지위로서 중국이 뭔가의 제스처를 보여준다면, 뭔가의 의제를 보여준다면, 그러면 의외로 중동 전쟁이 좀 빨리 마무리될 수 있고 중국은 상당 부분 갖고자 하는 효용을 차지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할 시나리오가 아닌가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상황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그리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이란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